하이닉스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뷰를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HBM3E까지는 결국 독점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HBM4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이어진다라는 전제, 온디바이스 AI용 주문형 메모리, 그것도 하이닉스가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월간 하신에서 하시면서 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미국 테크를 긍정적으로 본다. 국내 테크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여전히 유효하고요. 제가 조금 이제 뷰를 조금 더 바꿨는데요. 미국 테크가 좀 더 긍정적인 것 같고요. 국내 테크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요거는 이제 트럼프의 영향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나 이제 환율 같은 이런 변수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미국 주식이 더 좋다라고 봤는데 좀 더 그렇다. 일단 올해까지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환율, 트럼프 뭐 등등 이제 대외 변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국내 테크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주나? 일단 대외적인 변수들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수출은 테크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보면 더 이제 오히려 이제 강달러나 이제 미국 테크 중심으로 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슈인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국내 테크 펀더멘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테크의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고 있다. 국내 테크라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라고 이야기하겠죠. 삼성전자가. 네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것이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근데 이미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아니야 뭐 이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도 주가가 빠지니까 좀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 한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상황을 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네.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분기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났겠지만 결국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엇갈리게 된 거고요. 거기서는 결국 AI의 수혜, 어떤 그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3분기 내에 HBM3 콜 받을 것 같고, 연내 HBM3 그 12단, 8단은 3분기 내 콜 받고 12단은 연내 콜 받고 내년에 납품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내 콜은 일단 이제 뉴스상으로 보도가 됐고요. 저기 아마 8단이 연내 콜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더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던 부분들이긴 해요. D램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분석하시는 분들은 연초에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긴가민가 했던 거죠. 설마 삼성이.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뭐 GDNet이라는 언론 통해서 원A의 이제 설계 결함 이슈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패키징, 그러니까 뭐 TSV 공정이나 뭐 TC 본딩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에 뭔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D램 자체에 뭔가 이제 지금 결함이 있고 1A, 1B, 1C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1A, 1B까지는 뭐 기술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도 1C부터 완전히 그냥 아예 퀀텀 점프가 된다 그러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삼성의 D램의 경쟁력 회복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더 뭐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일단은 이제 어떤 내부적인 펀더멘털과 대외적인 어떤 요건들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원A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네. 뭐예요? D램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D램이 이제 10나노대 선단 공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세대가 1X, 2세대 1Y, 3세대가 1Z예요. 1Z까지는 삼성이 오히려 선단 공정 기술이 앞서 있었고요. 근데 이제 1A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X는 19나노, 1Y는 뭐 18나노,
원 Z는 한 16나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원 A가 14나노대, 그리고 원 B가 12나노대, 원 C가 이제 10나노대 초반. 그런데 원 A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네. 설계 결함이다. 그러면 10이 못하는데 10이나 10을 또 잘할 수는 없으니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네요. 일단 뭐 문제가 커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수습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전용형 부회장 체제 들어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사실 이런 게 별 문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문제를 드러냈고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점을 고치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이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거는 결국 또 주가에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주가가 이제 네. 이렇게까지 수직 낙하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네네. 쏟아져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일종의 뭐 DS 부문장 바뀌고 빅베스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펀더멘탈적인 이슈고요. 근데 시장에는 이미 프라이싱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오히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PBR 이제 한 배가 됐다. 삼성전자가 네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PBR 한 배는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 주변에도 좋게 봐주려고 어떻게든.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보여서 그죠? 그렇죠. 이게 딱 2년 전에 SK하이닉스가 이랬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망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뭔가 엄청난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잡아야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되긴 했지만 맞습니다. 항상 네. 반도체 주식은 과거에도 그랬고 뭐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망한다고 할 때가 오히려 기회여가지고 그렇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이렇다 할 트리거는 없어요. 주가가 움직일 만한 좋은 얘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사실 굉장히 롱텀으로 하시는 투자자들이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당장 한두 달 동안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은 그쵸. 지금은 삼성전자는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악재에 대한 주가 반응이 뭐야 이거 악재 나왔는데 왜 주가 안 빠져? 요럴 때부터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 주가 막 우르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좀 일단 보고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빠지네. 그럴 때가 이제 주가가 탁 덜컹 하고 이제 걸릴 때라서. 그렇죠. 거짓말같이 거기서부터는 그죠? 보통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바닥을 잡고 가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좋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결국은 AI냐, 넌 AI냐 이 네. 수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되냐 이 흐름이 이제 네. 커머더티 수요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언제쯤 반등하냐 네. 이 질문이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몰랐어요. 이 상황이. AI 수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요. 논 AI 수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B2B냐 B2C냐 이거잖아요. B2B는 결국 서버하고 B2C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쪽인데 B2B는 우리 뭐 대표님하고 이게 일찍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미국 빅테크 캐펙스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내년까지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서버는 내년 시장에도 크게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탈적으로는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네. B2C는 그러면 뭔가 교체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결국 온 디바이스 AI 네네네. 예, 확산인데요. 올 하반기 이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AI 그쵸. PC, AI 스마트폰이었는데 둘 다 이제 안 됐죠. 맞아요. 예, 애플 인텔리전스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오늘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던데. 네, 뭐 그래도 봐야죠. 아마 오늘 나오는 버전 가지고는 쉽지 크게 않죠, 그죠? 이게 뭐 마케팅 포인트가 되긴 힘들 것 같고요. 교체를 해야 되는 니즈를 주긴 힘들 것 같고, 네. 이게 한 3개 정도의 버전업이 돼야지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AI PC는 아시겠지만 암하고 퀄컴하고 지금 죽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맞아. 두 회사가 지금 손을 잡고 가도 시원찮은 판에 거의 뭐 둘이 그냥 전력을 다해서 밀어야 될 상황에 둘이 죽자고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AI PC 쪽에서는 영향이 새로운 있습니다. 뭔가가 있지 네네.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커머더티 수요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좀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고가 또 증가하고 있어요. 셋업체들이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데 반전해야겠죠. 반전하려면 결국 이제 수요단에서는 뭔가 이제 좀 뭐 소비자들이 제품을 바꿔야 되는 니즈를 줘야 되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아주 또 저가 라인업에서는 또 중국 업체들이 또 물량을 막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네요. 네. 커머더티 수요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돌파구가 없는데
중국 업체들의 이제 공급단에서의 공격도 진행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항상 좀 초반에는 좀 실망을 맞습니다. 좀 하고 있는 네. 구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또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였어요. 이제 7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아시님이 좀 주목해서 보신 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번 분기에서 실적에서 딱 두 가지만 봤습니다. 일단 네. D램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D램의 ASP. 요게 결국은 HBM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익률은 40% 후반대 정도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전체 영업이익률이 40%대가 나왔기 때문에 네. D램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50% 육박해서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SP가 원래는 한 20% 정도 나오면 완전 서프라이즈 생각했어요. 전문가들마다 굉장히 엇갈렸거든요. 이거 네네. 한 자릿수 때 ASP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보신 분도 있었고 20%까지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20%가 나오면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SK하이닉스가 HBM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HBM은 전체 D램 매출의 30%고 나머지 70%는 여전히 커머디티예요. 그런데 HBM에서 겁나게 이익을 많이 벌어서 이걸 상쇄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ASP랑 D램 이익률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자 한 건데 그래서 충분히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ASP는 얼마로 나왔어요? 10% 중반으로 나왔습니다. 10% 그래서 중반. 뭐 20%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SK하이닉스가 참 그 IR을 건실하게 하는데요. 네네네. 지금 HBM 매출 비중이 30%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 40%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걱정이 없죠. 같은 점유율이라고 하면 이제 ASP가 꺾이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건데 40%대로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 뭐 ASP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버퍼가 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앞으로 DDR4 같은 이런 레거시 쪽은 점점 페이드아웃 시킬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이게 워낙 잘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안 네. 되던 거 그냥 뭐 줄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자신 있게 네, 이제 이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이나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영수 대표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IR 컨퍼런스를 볼 때 삼성전자 거를 훨씬 더 이익을 들었지. 맞아요. 이번처럼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듣고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경우 이게 되게 드문 경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게 되게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맞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렇지만 막 그 컨퍼런스 콜 듣고 코멘트를 하면 이게 나중에 바보가 됩니다. 이게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난 분기에서도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가 2세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었고 네. 엑시노스 2500이 반드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IR 담당자도 뭐 입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이제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 그 월간 아신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테슬라가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25%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의 진짜 찐은 이제 테슬라, 애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잘 전환하고 있다. 기존에 이제 전기차 브랜드에서 이제는 AI 업체로서 굉장히 잘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꼈냐면 결국은 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잘 내야지 결국 캐펙스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이익률이 19.8% 나왔으면 거의 20% 맞아요.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 테슬라는 전기차에서는 별로 안 좋고 에너지나 뭐 소프트웨어 가지고 많이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동차 쪽 마진이 거의 17.1% 나왔어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 17.1% 마진 나오는 회사가 없거든요. 맞아요. 두 자릿수 이익 내는 회사도 없습니다. 결국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된 거고요. 원가 절감에는 결국 이제 로봇 같은 자동화가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기 에너지 쪽도 굉장히 성장세가 90% 전년 대비 뭐 늘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뭐 FSD나 이런 쪽이 이런 건 사실 이제 트럼프를 열심히 밀었죠. 그리고 트럼프에다가 캠프에다가 거의 1,000억 원. 7,500만 달러를 밀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1,000억 원을 투입했으면 그 몇 배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요. 그쵸. 그게 이제 저는 뭐 보조금이나 이런 식은 아닐 것 같고 민주당처럼 저는 적어도 규제 완화나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론이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정말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트럼프도 이거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정말 예쁠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제 국가효율위원회인가 뭐 거기 만들어서 위원장 자리 아마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일론의 정치적인 위상도 높아집니다. 그걸 또 이제 중국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겠죠. 일론은 스마트하니까. 사실 테슬라는 계속 좋게 받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트럼프가 안 되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문제가 있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리스가 돼도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는 좋아진다고 봤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대선은 네, 또 까봐야 모르죠. 되니까. 까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여론조사만 하고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요. 네. 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합쳐서 약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진짜 전쟁 모드로 가지 않겠냐. 중국과의 이제 AI 가지고 이제 제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투자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나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야기까지 좀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테크 이야기 하면서 좀 마무리 해볼까요? 일부를. 우리나라 테크 주식이 좀 부진해요.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테크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마무리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제일 좋은 국내에서는 제일 좋은 어떤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SK하이닉스는 미국 테크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동조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에서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대만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잖아요. 네네. 대만의 대무역 적자 국가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제대가 됐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대만이 이제 결국 TSMC가 SK 하이닉스한테 HBM을 사오면서 무역 적자가 이제 커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미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적어도 이제 HBM3까지는 이 기술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연단 계약이잖아요. 연간의 생산량과 가격대로 사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가 HBM3에서 원래는 좀 입지가 약간 위태위태했었는데 결국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HBM3까지 걱정 없고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이제 HBM4부터 또 이제 다시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저는 굉장히 뭐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하이닉스가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그런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맞아요. 뭐 그런 정도. 또 대한민국은 턴어라운드 시장이고 그 턴어라운드는 어떤 보유자의 영역이거든요. 그쵸.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그 한번 턴어라운드 되면 뭐 중국 시장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못 따라잡거든요. 물려서 괴로우시더라도 약간 이제 턴어라운드를 생각하면서 좀 이제 인내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원래는 이제 후공정 이야기를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전공정에 대한 이야기든 작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후공정 쪽은 투자가 견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HBM이나 뭐 이런 쪽은 이제 투자가 견조할 건데, 근데 이제 그 삼성 쪽 밸류 체인을 보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 네. 그쪽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보고 이제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SK 하이닉스 쪽 밸류 체인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요. 이게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부장 쪽에 아직까지는 수급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소부장주들을 공격적으로 담을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하실 때 필요하신 내용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에서 지금 빅테크에서 테슬라에서 이렇게 쭉 소부장 얘기까지 간단히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자, 2부 시간에는 엔비디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흔들렸어요. 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요즘은 다시 또 시가총액 1위를 위협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 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260% 매출 성장률에서 이게 122%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엽기적 효과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또 아마 11월 21일인가 발표일 겁니다. 그러면 또 엽기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전까지는 저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또 분기 실적만 좀 잘 피해 가시면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쪽으로 또 쏠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데 근데 또 막상 보면요. 돈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AI 말고. 예. 그 AI 말고 갈 데가 없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만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큰 그릇이 없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블랙웰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많았었잖아요. 결국 맞아요. 이제 설계 결함 이슈도 있었고 전기 어떤 캐파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죠. 블랙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들어질 물량의 1년치가 팔렸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는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엔비디아 중심으로 또 주가가. 네. 우리가 이제 그 연초에 계속해서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빅테크들이 줄을 서 있다. 네네. 병목이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그쵸. 병목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어 가고 있죠. 네, 병목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AI에서의 색깔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 우리나라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AI 가속기 쇼티지에서는 사실 HBM이 핵심이거든요. 제가 뭐 흔히 쉽게 비유하면 주연은 아닌데 거의 뭐 존재감 있는 조연, 네, 뭐 신스틸러 같은 그게 HBM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 AI 가속기에서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 인프라, 통신 인프라 쪽으로 가잖아요. 막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죠. 해당되는 게 없죠. 네, HBM 같은 신스틸러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국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수혜 폭이 없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I가 주인공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또 신스틸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대감인 거죠. 온디바이스 AI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네네네. 입장에서는.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그 큰 거대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것을 통해서 하이닉스라는 렌즈를 통해서 HBM이 이렇게 중요해서 AI로 가는데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지. 사실 이 AI라는 거대한 팀은 정말 많은 것들이 녹아져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막 설계, 전기 등등, 통신 뭐 등등, 네트워크, 뭐 보안, 뭐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이제 주도력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AI 수혜주 그럼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 근데 그 그림에서 우리가 좀 여전히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까지 오는 이 그 체계 축이 이거 언제까지 독점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독점력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적어도 올해까지는 보면 그 독점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삼각 동맹이라고 하지만 그 삼각 동맹 사이에서도 서로 배신하려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TSMC가 너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삼성 파운드리 끌고 오고 인텔 끌고 오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안 되고. 다 안 되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의 HBM을 대체해서 삼성이나 마이크론을 계속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네, 끌고 오려고 했는데 마이크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아직까지 물량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HBM3 12단 이야기가 전혀 없죠. 네, 8단은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블랙웰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독점력이 SK하이닉스가 다시 독점력에 대한 것들을 확신시켜주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거고 TSMC는 뭐 이제 대놓고 가격을 올리면서 제조회사가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50% 중반인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75%를 목표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놓고. 그렇죠. 그 이야기 듣고 흥분하지 않을 투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TSMC의 그 독점력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고객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데는 없는데 그쵸.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뭐 엔비디아 말고도 애플도 있고 뭐 또 빅테크들 또 계속 달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제라는 게 결국 수요 공급인데 네,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폭발적이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공급하는 쪽에서 다 먹는 거죠. 뭐. 그러니까 TSMC의 포지셔닝이 진짜 견고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번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TSMC처럼 이게 주가가 전고점, 이게 다른 지금 다 전고점 돌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아마도 이제 HBM만 있는 게 아니어서 못 오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하이닉스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뷰를 바꿨습니다. 최근에 이번 네네.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것도 이제 결국은 HBM3E까지는 결국 독점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HBM4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이어진다라는 전제. 그리고 여기서 또 온디바이스 AI용 주문형 메모리. 그리고 이제 뭐 VF4 같은 기술이 있거든요. 네. 버티컬 팬아웃 같은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메모리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하이닉스가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 여기서 이제 전고점까지 한 20%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해도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보니까 주가가 40% 정도 오른 것 같고 삼성전자는 20% 빠진 것 같고 그렇죠. 그 격차가 정말 커졌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역대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단 진짜 한 번도 처음 있는 없었습니다. 일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 흐름을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 변화가 있어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계속해서 나오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퀄컴과 ARM이 힘을 합쳐서 뭔가 네. 좀 해줘야 그래야 좋은 디바이스가 나올 텐데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왜 그런 거예요? 반도체, 특히나 저전력 기반의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ARM의 I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보통 그거를 사올 때는 CPU하고 GPU 같은 이제 중요한 블록들을 사옵니다. 그러면 보통 라이센스 할 때 비용이 비싸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이 굉장히 설계 잘하는 애들은 처음에는 이제 ARM의 CPU하고 GPU를 다 쓰다가 제일 먼저 GPU 먼저 내재화를 합니다. 말리라는 GPU가 있거든요. 네네. 그 ARM이 제공해주는 말리를 쓰다가 우리가 그냥 자체 설계할게. 요걸 이제 애플은 GPU 먼저 내재화하고 그 다음에 NPU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CPU까지 내재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ARM한테 라이선스 받는 거는 언어만 받으면 돼요. ISA라고 해서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해서 저렴한 수준의 로열티만 내면 되거든요. 아하. 언어만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네. 애플은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퀄컴이 애플을 보고 저렇게 하니까 칩 설계 능력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GPU라는 거를 먼저 내재화했죠. 아드레노를 말리 대신해서 자기들 아드레노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U를 또 내재화했겠죠. 그 다음에 CPU를 내재화해야 되는데 CPU 내재화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 이제 애플의 그런 어떤 내재화에서는 짐 켈러라는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여기 좀 이제 수월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퀄컴은 짐 켈러가 없잖아요. CPU가 이게 내재화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했습니다. 애플에서 그 M 시리즈 있잖아요. M 시리즈를 설계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누비아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누비아를 인수해서 CPU를 내재화했습니다. ARM 입장에서는 퀄컴이 최대 고객인데 라이트한 수준의 라이선스만 받으면 실적이 확 꺾이잖아요. 우리가 CPU에 대한 이 재설계 계약을 한 거는 누비아하고 한 거지 니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계약하자라고 하니까 퀄컴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누비아 샀으니까 누비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지. 이제 그게 이슈가 돼서 서로 소송이 붙었고요. 소송을 하는 와중에 ARM이 최후의 통첩을 날린 거죠. 야, 니네들 다시 우리랑 계약 안 하면 8주 안에 안 하면 라이선스 끊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퀄컴 칩을 팔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면. 왜냐면 ARM 입장에서 최대 고객은 퀄컴이고요. 퀄컴은 ARM이 라이선스를 끊어버리면 칩을 못 팔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게 갈 길 바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입장에서는 자 윈도우즈 온 ARM을 이제 막 밀어주려고 막 하고 있는데 둘이 엄청 잘 지내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막 이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되게 재밌는 스토리네요. 퀄컴과 ARM과의 그런 싸움도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만 주고 내가 할게. 그쵸. 이 과정에서의 싸움인데 상당히 좀 큰 싸움이네요. 여기서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는지 아세요? 참 아픈 이야기인데요. AI PC를 만드는 업체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셋 업체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쵸. AI PC에 누가 반도체를 많이 팔죠? 삼성전자가 또 여기서 또 삼성전자. 네, 여기서 또 삼성전자 한번 또 두들겨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8주라고 했으니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뉴스였던 거 생각해 보면 해결되겠죠. 이것도 뭐 그 끝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막 이게 세상이 우리 예상대로 막 잘 안 엇나가는 가니까.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두 회사가 그냥 서로 등을 돌린다 그러면 AI PC 쪽이 굉장히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퀄컴이라는 회사의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AI PC에서 굉장히 중요한 칩이거든요. 거기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퀄컴과 ARM이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래서 이제 AI 우리 더 좋은 PC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더 좋은 PC는
진짜 삼성전자나 이게 많은 IT 회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절실하잖아요. 그럼요. 더 좋은 PC가 나와야 사람들이 PC를 바꿀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그 암초에 걸렸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또 내년이 있잖아요. 네. 내년에 대한 기대는 또 해봐도 될까요? 일단 올 하반기는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폭망이었고요. 네. 사실 굉장히 희망차게 올 하반기를 열었는데 사실 올 하반기 AI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중요한 그쵸. 모멘텀이었어요. 맞아요. 만약에 온디바이스 AI가 계획대로 됐다 그러면 전기 인프라나 통신 인프라 쪽에 이렇게까지 주목 못 받았을 거예요. 아하.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사실 이번 AI 혁명의 사이클은 쇼티지만 따라다니면 된다라고 아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약했기 때문에 그 수급이 결국 전기 인프라, 통신 인프라 쪽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내년에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는 결국 아이폰 17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결국 반도체 스펙이 굉장히 많이 상향되거든요. TSMC 인하노 공정이 적용되고 그리고 D램도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애플이 커스텀 D램을 혹시나 최상위 버전에 쓸까? 그래서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다가 커스텀 메모리를 만약 쓴다 그러면 요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커스텀 메모리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 제가 말씀드린 VF4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LPDDR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네. 4층짜리로 만들어서 인풋 아웃풋 이제 밴드위스가 512 네, 밴드위스 나오는 HBM은 1024니까 HBM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온디바이스 AI용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메모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럼 네. 이거는 그럼 메모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마 SK하이닉스가 하겠죠. 삼성도 VCS라는 게 있는데 삼성도 가능은 하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는 먹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HB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뭐 마일드 HBM이라는 컨셉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에도 뭐 커스텀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애플 아이폰은 양 자체가 정말 이제 크니까. 그쵸, 네. 그쵸. 어떻게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또 이제 내년에 IT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게 HBM 앞에는 커스텀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라는 게 결국은 커머디티였지만 이제 스페셜티, ASIC화로 바뀌고 그쵸. 있는 거고요. 이제 지난 모바일 혁명이 사실 프로세서가 원래는 커머디티에서 CPU, GPU 같은 범용에서 스페셜티로 바뀐 거잖아요. ASIC으로 똑같습니다. 커머더티가 커스텀으로 바뀐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익률이나 이제 회사의 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 애플만이겠어요? 애플 말고도 다른 회사도 야 나도 좀 비슷한 HBM 만들어달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맞춰주다 보면은 돈 좀 더 내라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고 이제 기업이 이제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이닉스가 나 이제 옛날 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 그런 배경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3부에서는 이제 아신님께서 이제 가끔 중요한 키워드를 좀 들고 와 주셔요. 기술적인 트렌드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저는 좀 잘 모르는 생소한 분야인데 이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이 기술이 좀 주목받고 있는다는데 이게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네. 우리 예전에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집에 통신 깔면 네. 통신망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동축 케이블 들어왔잖아요. 구리 케이블. VDSL 뭐 이런 거. 그쵸, 예전에 그쵸.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막 광 케이블로 바뀐다고 해서 엄청 맞아요, 막 그 맞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나와서 막 광고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 광 케이블이 집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통신 속도 엄청 빨라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뭐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할수 이제 있게 집에서도 되고요. 할 수 있게 엄청 이제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반도체라는 게 전부 전기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구리 메탈 라인을 통해서 칩하고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서버하고 서버 간에도 지금 보면 구리 케이블을 가지고 통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간에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구리 기반으로 통신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AI 가속기에서 처리하는 연산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냥 구리 가지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리 기반으로 통신을 하면 병목이 생기는 거죠.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구리 기반으로 안 되면
똑같죠. 광으로 바꿔야겠죠. 요게 이제 광 기반으로 바뀌는 게 광전 소자라고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케이블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케이블 단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라는 건 전기 기반의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광을 얘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트랜시버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광을 전기로 바꿔주고 전기를 광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한 건데요. 자, 예전에는 이게 그냥 모듈, 컴퓨터 자체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에만 이렇게 쭉 할 때만 전환해서 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 코워스라고 하면 2.5D 패키징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다가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트랜시버가. 최근에 뭐 이제 TSMC가 내년부터 코워스에다가 COUP라는 요게 실리콘 포토닉스인데 TSMC의 실리콘 포토닉스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UP라는 건데 요거를 올리겠다. 코워스에다가 COUP를 올려서 이제는 광전 소자 기반으로 작동하겠다. 엄청나게 또 반도체 속도가 빨라지겠죠. 통신하는 속도가. 이제는 서버하고 통신할 때도 요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고도화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칩도 굉장히 기반으로 고도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브로드컴이나 뭐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칩 기반으로 이런 이 인프라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보는 거고요. 이쪽이 워낙 요즘에 수요가 넘치니까 마블 테크놀로지가 내년부터 가격을 다 인상했어요. 실리콘 포토닉스부터 먼저 인상을 했고요. 그러면 통신 그 스위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기존에는 보면 일반 컨벤셔널 데이터 센터에 쓰던 네트워크 장비는 100기가급이나 200기가급을 썼어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의 호퍼, H 시리즈 같은 경우는 400기가급 통신 장비를 쓰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엘은 800기가, 그 뒤에 루빈 시리즈는 1600기가급. 장비 자체가 겁나게 비싸고요.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런 데서 이제 수혜를 보는 건 뭐 셀레스티카 같은 회사들, 그리고 아마존 이런 데 납품하는, 그리고 이제 아리스탄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이 그런 거 팔아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광전 소자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납품하는 게 코이런트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와, 이게 그 광전 소자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VDSL 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감이 확 와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뭔가 확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전기가 이제 바로 광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저기서 우리 기업들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구나. 아직은 이 변화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만 보다 보면은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시님 이제 그 AI 혁명 그 책에서 보면 AI 혁명이 진행될수록 전력 인프라, 통신 인프라 이게 주목받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정말 주가가 벌써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사이클이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10년이라는 사이클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책에서는. 네, 네. 그래서 AI 가속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빅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전기 인프라,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돈이 많았고요. AI 쪽으로 오는 게. 네네. 그리고 훨씬 더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들이 저는 제가 뭔가 순차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의 중첩돼서 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온디바이스 AI인데 이쪽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B2C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자 이쪽 인프라라고 쫙 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 인프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주가들이 올랐고요. 무슨 SMR의 뉴스케일 파워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왔고요. 주가 흐름이. 통신 인프라 쪽도 뭔가 이게 좀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몇 년 더 빨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와, 너무 빠르다. 이거 그러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 거지? 이러면 진짜 AGI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중간에 이제 퀄컴하고 ARM이 좀 싸운다고 했긴 했지만 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속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쵸. 전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속 페달이
맥시멈까지 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부스터를 더 달아주는 더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전력을 다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와 일런이 만나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방향이나 이런 게 더 명확해지고 근데 그 이유는 또 이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안보라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마블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이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쪽이 이제 고도화되면 그냥 소리를 보는 회사입니다. 기본 어떤 요소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가 붙었어요. 아까 네. 설명해 주셨던. 네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쪽이 굉장히 특화된 영역이라서요. 당분간 이 회사들 독점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오라클 같은 회사들도 클라우드 쪽에서는 서버 회사인데 네.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특화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블이랑 브로드컴은 그러면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본다고 했는데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 측면에서 보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들의 어떤 칩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되려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IP들이나 설계 이런 능력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벌써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네. 가격 올린다는 거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뭐 가격 올리면서 어떤 주가를 퍼포먼스를 냈는지 이제 엔비디아, TSMC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TSMC도 2025년 코어스 기술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접목한다. 이건 좀 그 성능 개선을 위한 게 노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광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광으로 바꾸려면요. 기존의 요소 기술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나 이제 인터포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요게 글래스 코어 기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유리 기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유리 기판의 어떤 그런 특성, 광 특성, 전기 특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TSMC가 실리콘 인터포저, 그러니까 실리콘 인터포저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래스 코어 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했어요. 원래는 뭐 저거 유리 기판 저거 뭐 그냥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막 속도를 내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이걸 본 것 같아요. 실리콘 포토닉스를 본 것 같습니다. 기판을 바꾸고 그래서 최근에 이노룩스라는 대만의 LCD 업체 5세대 팹을 샀어요. 글래스 코어 기판 만드는 그쪽으로 이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글래스 코어 기판을 쓰면 패키지의 면적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제 100x100까지 뭐 그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면적이 커지면 기존의 공정 장비를 가지고 이걸 다 조립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어드밴스 패키징.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펜아웃 PLP.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그냥 광전 소자 하나 바뀌는 게 이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촉발하는 또 기술 변화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 쪽, 펜아웃 PLP 뭐 이런 쪽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 진화가 필요해지는 거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판도 바뀌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글래스 코어 기판 그리고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네네. 요것도 이제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업한테는 수혜가 되는 게 여기도 없나요? 일단 옵틱스 쪽으로는 우리가 좀 뒤쳐져 있는데요. 의외로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이나 펜아웃 PLP 쪽은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의 어떤 그 유리를 다루는 요소 기술들이 대부분 디스플레이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LCD, OLED 쪽으로 전환했다가 굉장히 손가락 빨고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이 회사들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기반으로 글래스 코어 기판 쪽으로 신규 사업을 많이 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런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글래스 코어 기판을 제일 빨리 선제적으로 하는 회사가 SKC 자회사 앱솔릭스잖아요. 앱솔릭스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펜아웃 PLP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전기가 국내에서 되게 빨리 했었어요. 원래는 애플의 AP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 그때 TSMC가 펜아웃 WLP라는 기술을 가져왔었거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인데 자 이거보다 생산성이 4배 좋은 기술이 있지롱 하고 내놓은 게 펜아웃 PLP였는데 결국 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AI 칩에서 또 이제 열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삼성전기가 그 사업부를 삼성전자한테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술을 고도화했을지는 좀 퀘스천이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요건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된다. 네네. 요거는 좀 그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워낙 안 좋았을 거라서. 그쵸.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이것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턴어라운드를 한다면은 뭐 내년도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그쵸.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방산 쪽이 정말 쩔어있던 섹터였는데 맞아요. 갑자기 막 새로운 것들이 붙으면서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쵸. 막 그렇게 된 적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거의 뭐 지금 산업 아무도 안 쪽으로- 보잖아요. 네, 그죠?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글래스 코어 기판이 붙어서 완전히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 수혜주를 찾아보는 거는 또 IT신 유튜브 네네. 채널에서 또 계속 업데이트 해주실 거니까 네네. 관심 있는 분은 이영수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간 하신 시간 동안에 뭐 늘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더 많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핵심만 딱딱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더 소중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